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생소한 이름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70만 명 넘게 감염됐고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그리고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명 넘게 증가했는데 이번 주 7천 명까지 증가할 추세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전 경고를 발동하면서 오미크론 환자는 일단 집에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주변 식당가. 점심시간인데도 거리는 한산하고 음식점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미군 90명을 포함해 평택시 안에서만 329명이 확진됐고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 화성과 안성 등 주변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밖에서 식사를 못 하거든요. 식당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손님은 아예 없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호남 지역에선 광주의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주간 긴급 휴원에 들어갔고 전남도청은 직원이 확진되면서 한계층 전체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검체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오미크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20일 만에 5,000명대에 진입하며 증가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시작됐다며 모레 21일을 전후해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하여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들어갑니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PCR 검사가 아닌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받고 동네 병원도 진료에 참여합니다.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오늘 정부는 대응 단계 전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고위험군과 혹은 치명률이 높은 위험 집단의 감염을 차단하는 쪽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입원을 했다거나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와도 인정해 주기로 한 건데요. 다만 임신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6살 김지용 씨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었지만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뒤부턴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력운동이나 아니지 유산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김 씨처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 반응 사례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에서 해제됐거나 중대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람, 면역 결핍 같은 접종 금기 대상자 등 기존 예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 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신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 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역 패스 예외 확대 조치에 추가된 접종 미완료자는 12,000여 명 정도로 접종 증명 앱을 갱신하면 예외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뒤에 본인 사망하는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다만 임신 12주인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치의와 상담한 뒤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먹는 치료제 팍슬로비드가 들어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효과는 좋다 하고 별다른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많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종합병원 재택치료센터. 의료진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 중인 70대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합니다. 처음에 이제 목 아프시고 불편하셨던 거는 좀 어떠세요? 되게 목은 아직 그렇게 안 아프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14일 몸살과 인후통을 느낀 이 환자는 다음 날 확진됐고 16일부터 나흘째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초기보다 발열과 기침은 확실히 줄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어제서부터 좀 많이 그냥 괜찮아요. 처음 거의 진찰했을 때보다 지금 어머니 목소리 많이 좋아하셨네요. 입안이 쓰고 가끔 식도로 쓴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지만 식사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진 않고 그냥 좀 입이 쓰다는 것밖에 없어요.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중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처방을 받은 환자는 39명뿐입니다.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진통제와 항부정맥제, 항통풍제 등 28종류나 되다 보니 실제 처방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65세 이상 코로나 환자 중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 병용 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의사 입장에선 금기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드시는 약을 최근 4주 이내 드시던 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정부도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레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49일 남은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사이 첫 TV 토론을 언제 할지 줄다리기 끝에 31일 또는 30일 둘 중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 단일화는 안일화 대 간일화의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수아 기자입니다. 당초 설 연휴 전에 하기로 한 합의와 방송사의 요청대로 오는 27일에 양자 토론하자는 민주당과 설 전날인 31일로 일정을 옮기자는 국민의힘은 다시 열린 협상장에서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합의문 제가 들고 있잖아요. 네. 설 연휴 전이라고 돼 있고. 아니 좋은데 그 설날 세대가 다 모여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설 전날인 31일을 일환으로 그게 안 되면 30일을 이안으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다시 토론 편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해선 여전히 양측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용되기가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날에 하는 것도 뭐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현안 없잖아요. TV 토론 날짜를 두고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카드로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선 전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뜻하는 안일화란 표현을 안 후보가 거론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간일화란 용어로 응수했습니다.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그런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안 후보는 위협적이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이 대표를 깎아내렸습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이나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폄하 발언을 이수정 교수가 대신 사과한 걸 두고 왜 사과했냐는 일부 반발이 나오자 이 교수가 선대 본부의 고문직을 사퇴했습니다. 신지혜 씨에 이어서 여성계 인사로 두 번째입니다. 당에서는 지나치게 이른바 이대남만 의식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 전 지사를 옹호한 김건희 씨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측에선 이수정 교수가 가장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 교수는 여성 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역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에 일부 20대 남성 지지층은 왜 사과를 하냐며 반발했고 이 교수는 젊은 남성들의 호소하는 정책과 제 입장의 차이가 있어 민폐가 우려된다며 선대본부 고문직을 사퇴했습니다. 신지혜 씨에 이어 이수정 교수까지 이른바 이대남들의 반발 속에 물러난 겁니다. 앞서 신 씨 역시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고위 공무원도 사적 자리였지만 파면됐다며 김건희 씨 발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께서 피해자가 지금 요청하시는 대로 응당 사과를 피해자분께 직접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무리 기자와의 관계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미투의 부정적인 일부 이대남들의 표심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대남만 쫓다가 여성과 중도층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호 상임고문은 후보와 당이 몸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방 없다고 기호만장하고 오만하게 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세상을 잘못 배운 거야. 김지은 씨의 사과 요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던 윤 후보는 오늘은 이미 서면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 저나 제 아내나 뭐 같은 생각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직접 입장을 내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정체가 이어졌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설주의보가 대부분 해제가 되긴 했지만 길이 얼어붙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일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날이 춥고 눈이 오니까 미끄럽죠. 지금 등산하시는 분 나왔죠. 도심 곳곳에서는 쌓인 눈이 얼기 전 눈을 치우는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쓸어요. 제설차는 못 들어오죠 지금.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먼저 해야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선 지하주차장 안에서 차량 수십 대가 4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올림픽대로가 눈길로 정체가 한때 심해지면서 그 여파가 주차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차량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서울에서만 2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부터 눈발이 잠시 약해지면서 겨울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애랑 나와서 이제 눈싸움하고 눈으로 뭐 만들고 썰매도 가끔 끌어다니고요. 수도권 주요 도로는 전반적으로 평소 운행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오전부터 제설 작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에 이제 도로가 결빙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그치기 전까지는 살포할 예정입니다. 눈 예보에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도 자제했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는데 근데 또 올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서울엔 3.6cm, 경기 고양 3.9cm 등 수도권엔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오후부터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어서 서울 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지금은 도로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눈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서울은 눈이 일찌감치 그치면서 퇴근길에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밤부터 영동 지방에 폭설이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에 눈이 많이 와서 마음졸인 하루 했는데요. 다행히 눈이 일찌감치 그쳐서 큰 도로는 금세 녹았습니다. 차량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의 눈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상에서 눈구름이 뭉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자정을 전후로 강한 눈이 집중됩니다. 시간당 7cm가 넘는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설악산에는 12cm가량의 눈이 내렸고요. 경기도 포천에 7.2, 인천 6.4, 서울에도 3.6cm가량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c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이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인데요. 내일도 서울이 영하 8도, 강원 내륙 산간은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추위의 힘이 약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상권에 보일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또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공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서 실습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인 건데요. 심지어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특성화고 3학년 서모 양은 지난해 11월 18일 왼쪽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갔던 의료기기 업체에서 주사기 조립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낀 것입니다.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눈물만 흐릅니다. 좀 힘들면 얘기는 안 해줘야 되는데 좀 어땠어요?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 서양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조기 취업을 위해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의료기기 업체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면접 당시 회사 측은 서양이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립 공정에 투입됐고 혼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 조경을 전공한 서양은 학교를 다닐 때 배운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프레스 기계 앞에서 혼자 작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교육은 안 받았고 그때 팀장님 바빠서 막 자세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법 알려주고 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전남 여수에서 홍정훈 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현장 실습 긴급 점검이 실시됐고 사고 6일 전에 담당 교사가 안전 점검을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서양이 프레스 기계를 다루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만 제대로 관리 감독관 뭐 그런 것만 해줬어도 학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서 실습 내보내면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업체 측은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프레스 업무를 지시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 실습 기간이든 근로계약서를 쓴 이유도 있었던 거고 구조적인 보호는 결국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보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한 달가량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이틀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산재 적용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 조사를 마쳤고 서양 측은 업체와 학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9일째 실종자 수색이 계속됐는데요.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휘 기자, 오늘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9일차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12시간 넘는 수색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기약 없이 길어지는 수색 과정에 지친 실종자 가족들은 취재진 앞에 모여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좀 콜타임 놓치지 말고 3, 4일 안에 저기 해달라고 그렇게 악속을 저기를 했는데 저 철근 콘크리트 아래 깔려 있는데 화적인 우리가 진짜 부끄럽다니까요. 구조당국은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재난 조기 수습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서야 정부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명피성으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기부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이제서야 설치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이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 깨달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보완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22층 이상 상층부에는 인명구조견과 장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내부에 쌓여있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치우면서 내시경 카메라와 영상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이 이뤄졌는데요. 구조대가 직접 올라가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워낙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상층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타워 크레인 해체나 안정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텐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현장에서 건축구조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붕괴된 아파트 옆에 불안하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하고 외벽 보강 조치를 마치는 게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을 주변 건물 4개 동에 쇠줄로 고정하는 작업은 오늘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타워 크레인의 주 기둥을 제외한 상단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해 모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엔 붕괴 이후 최대 4.1cm씩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건물 외벽을 고정하는 작업을 주말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화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 주 초부터는 구조대원이 상층부에 올라가 구조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 현대산업개발본사와 광주 서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보통 아파트를 짓는 동안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전문 업체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의 협력 업체가 사고가 난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6개월 전에 콘크리트 타설과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는데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고 강도 측정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전문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의 협력 업체였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9년 착공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업체 10여 곳만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각 회사마다 그 협력업체가 다 있거든요. 우수 업체들을 이제 협력회사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 한해서 투자를 시켜가지고 협력업체 지정도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의 짬짬이도 가능했던 상황. 실제 이 업체는 착공 직후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던 6개월 전 콘크리트 타설과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 관청인 광주 서구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했습니다. 안전점검 후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시공사와 관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지만 광주 서구는 이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현장에서만 해도 뭐 보고서가 한 20건, 30건 일이 나오다 보니 보통 현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여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진단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외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계측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서구청과 시청과 현사는 저 안에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현산을 배제하고. 이런데도 광주 서구는 시공 중인 건물이 무너진 이례적 사안이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현대산업개발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는 부실한 바이오 기업이 더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들 상장을 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집중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신라젠. 꿈의 항암제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특사백은 암세포를 감염하여 살상하고 그리고 환자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과 싸우게끔 합니다. 주가는 1년도 안 돼 10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사실상 실패했고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까지 드러났습니다. 2020년 5월 거래 정지에 이어 어제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당장 이익을 못 내더라도 기술력만 괜찮으면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2014년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내세워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자기 자본이 별로 없어도 심지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상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기술평가 상장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 128개 기업이 코스닥에 무더기로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신약 개발을 내세우고 매출도 없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상장을 시켜놓은 거래소 심사 기간에 있었던 일 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저희가 호소를 하는 거고. 2020년 말 기준 특례 상장 기업의 80%가 적자였습니다. 현재 5곳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 폐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들에게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했지만 그들이 그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주식 유통 시장에서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그런 흐름들이 대표가 됐고,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기술특례 요건을 다시 강화했지만 검증 없는 마구잡이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서 오늘 피해자를 경찰서로 다시 불렀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미 조사를 했지만 다시 확인할 게 있다는 건데요. 가해자한테 너가 몇 살인지 분명히 얘기했냐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20대 스키 강사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 사건 이틀 뒤 경찰관과 마주 앉아 1시간 30분 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고 녹화까지 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던 경찰은 이틀 전 MBC 보도가 나오자 오늘 다시 윤지에게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지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경찰 앞에서 약 40분 동안 머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윤지가 박 씨에게 자기 나이를 분명하게 말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언론 전후가 완전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일을 2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3주 지나간 3주는 완전 없었던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받은 시간이 앞으로도 더 길 텐데. 박 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였고 나이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윤지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지는 이미 녹화돼 있는 최초 진술에서 무인 모텔에서 몇 살인지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지를 박 씨에게 소개한 학생들도 초등학생이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박 씨 휴대전화에서 이런 채팅방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윤지가 13살, 만 12살이라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지를 또 경찰서로 부른 겁니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조사가 충실하게 됐다고 하면 피해 아동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경찰은 박 씨가 윤지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25일 만에야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조선소와 건설 공사장 같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과연 이런 죽음이 멈출까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선박 화물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현대사모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50살 홍모 씨가 이곳에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을 맡은 홍 씨는 동료 3명과 화물창 내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도장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화물창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지난 14일 안전교육을 받은 뒤 이번 주부터 현장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수직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벨트 이렇게 체계를. 충북 청주에서도 고등학교 건물 보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교실 안으로 건축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내로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왔었고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두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 마감됐는데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단숨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넘볼 기세입니다. 하지만 원래 LG화학의 한 사업 부문이던 전기차 배터리를 떼어내면서 투자금을 모은 거라 여러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의 보도 먼저 들으신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사 창구가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를 사기 위해 새로 계좌를 만들려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공모주 청약하면은 조금 이익이 있어갖고 12조 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청약에 시중자금 114조 원, 개인 투자자 440만 명이 몰렸습니다. 액수로도 투자자 수로도 사상 최고입니다. 공모 가격 기준 현재 가치는 70조 원. 만약 주가가 30% 이상 오르면 SK 하이닉스보다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단숨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그룹 지배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LG화학의 한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는 LG화학 지분의 30%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분할하지 않고 LG화학이 12조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면 주식회사 LG도 5조 원 넘게 투자를 해야 지분율 3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사를 따로 떼어 손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주주는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외부 투자금 12조 원과 새 회사의 지배권을 한꺼번에 갖게 됐습니다. 알짜 사업을 떼준다는 발표가 난 직후 LG화학의 주가는 20%나 하락했습니다. LG화학 주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주주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가 그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성일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요. LG화학의 지분의 10%를 넘게 갖고 있던 국민연금도 이 분할을 반대했었습니다. 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지주회사 지분율이 55% 정도인데 원래 12조 원이나 되는 큰 투자금을 받으면 어떤 회사로 받든지 간에 대주주 지분율은 희석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분율 100%의 손자회사를 만들고 투자금을 받고 나니까 LG화학의 지분율 80%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국 이 지분율로 구광모 회장은 자기 돈 투자를 안 하고 손자회사까지 쉽게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LG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기로 했고요. CJ ENM도 컨텐츠 제작 사업을 따로 떼내기로 했는데 불과 3년 전에 합쳤던 걸 이번에 다시 떼내는 겁니다. 네. 자,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뱅크, 페이, 모빌리티 같은 유망한 사업 부문을 다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배권은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금을 받는 새로운 수법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알짜 사업을 떼내겠다 발표가 나오면 모기업 주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글의 경우를 보면은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 구글의 지분 100%를 가진 알파벳이라는 모기업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구글의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알파벳의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투자금을 모읍니다. 자, 그래야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없겠죠. 그렇죠. 자, 구글이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 주주들이 만약 집단 소송이라도 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아직 부족한 거고요. 자, 이렇게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야 대선 후보들도 기업 분할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존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분야를 전문 취재하는 이성일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그동안 모두의 삶이 달라졌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비장애인은 서로 거리를 두는 정도지만 이들은 사실상 세상과 단절돼 버렸는데요. 코로나19 2년, MBC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된 삶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예 학교를 갈 수 없게 된 중증 장애아 동환이와 그 가족의 하루를 고재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 아이가 한 손에 뽀로로 볼펜을 들고 트램펄린 위에서 뜁니다. 동환아, 약 먹자. 웅얼대며 돌아다니는 14살 동환이는 자폐증과 중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와 풍선을 불며 놀다 말고 이내 나가자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집어넣자라는 건 놀아주는 거 그만하고 나가자는 소리야. 기다려 동환이. 동환이가 마스크 써. 옳지 잘했네. 발달장애로 소근육 발달이 더딘 동환이는 밖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분출해야 합니다. 혹시 리트리버 같은 강아지들 키울 때 산책 안 해주면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 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동환이도 똑같아. 소리 지르면 안 돼, 동환아. 갑자기 주저앉는 동환이. 말이 아닌 행동 언어, 싫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이쪽에 가서 밥을 먹자라고 하니까 나 지금 싫어 라고 해서 화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손엔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뽀로로 만화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소리 좀만 줄여.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쇼핑몰 어린이 놀이공간. 대여섯 살 아이들과 어울리는 14살 동환이. 어머니는 단 1초도 한눈을 팔지 못합니다. 뛰지 마. 마스크 올려, 마스크. 지금 내려와.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고. 동환이가 엄마 도와주는 거야? 아이고 잘하네. 그 자리에서 우뚝 서버리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체력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직 오늘 하루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 돌리지만 곧 다시 시작입니다. 치지 마라. 운동 치료를 받으러 버스를 타는 걸 어머니는 버스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구경할 일조차 드문 동환이에게 짧게나마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치료까지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어두워진 저녁. 동환이가 잠들고서야 하루가 끝이 납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오전엔 특수학교에서 보내고 오후엔 활동지원사가 도와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문을 닫았고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활동지원사도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럼 저는 오전 시간에 집안일 할 거 다 해놨을 것이고 여기를 활보 선생님께서 데리고 오셨겠죠. 그러면은 저는 저녁에 동환아 어서 와 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라고 하면서 진짜 몸으로 튼튼하게 잘 놀아줬을 거예요.
동안이를 돌보려고 기자 일을 그만둔 어머니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동안이를 돌봐야 해 글을 아예 쓰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딱 10초 보고 나니까 이러고 하더니만은 탁 내려서 닫아버리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돌봐주는 시설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을 뿐인데 얘는 모든 세상이 다 닫혀버려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는데 한 해 전기차 10만 대를 넘긴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뿐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배로 늘렸는데요. 대신 차 한 대당 주는 보조금은 줄였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폴스타2, 볼보가 중국 업체와 합작한 브랜드가 새로 내놨습니다. 출고 가격은 5,490만 원, 미국보다 쌉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만 7,500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난 대신 보조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6천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8,500만 원까지는 50%만 주고 8,500만 원 넘는 차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보조금 액수도 줄었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7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7천만 원까지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환경부가 따로 정한 전기차 인증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는 가장 비싼 트림도 인증 가격이 5,318만 원이라 올해에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깎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먹는 이런 사업 모델은 버리라는 뜻입니다.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나중에는 냉정하게 내연기관차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는 뜻을 가지고.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년 만에 2배 늘어나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 해 전기차 등록 10만 대를 넘긴 나라는 7개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현진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뒤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12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 1994년생 27살 조현진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장소에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 씨의 스토킹 정황이나 동종 전과, 범행 전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도 없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벌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석 달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오전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요즘 딸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딸기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값이 좋아도 팔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딸기 진열대입니다. 1kg 한 상자에 2만 원. 그것도 할인 가격이지만 지난해 이맘때의 딱 2배입니다. 도매 가격도 2kg 한 상자에 3만 7, 8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
딸기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 30여 년 더 찌는데 금년같이 가격이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좋아봤자 우리는 그림의 떡이지. 전국 최대 딸기 생산단지인 진주시 수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열매와 잎이 무성하던 예년과 달리 적지 않은 포기가 병들었거나 말라 죽어 모종을 새로 심었습니다. 고온기가 지속되면서 딸기에 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종들이 다 거의 많이 죽은 집은 4분의 3까지 죽은 집도 있습니다. 딸기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농가들의 설 대목 특수도 사라졌고 수출도 차질을 빚습니다. 한 농협의 딸기 선별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70~80명이 매일 6톤가량의 수출 딸기를 선별해 포장하던 곳인데 이번 겨울엔 물량이 크게 줄어 오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서 오후 저녁 작업까지 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물량이 절반까지 줄어서 경남은 전국 딸기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제1생산지여서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1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구급대원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곧이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5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이 남성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너무 상처가 크고 출혈이 심해서 출혈량을 우선은 조절해야 돼서 바로 지혈 압박했거든요. 이송을 하면서 점점 의식이 더 처지고 나중에는 아예 자극이 없고 반응이 없으셨어요.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10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청주 오창읍에서 20대 아들이 잔소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딸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또 찾아가 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구속되는 등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지니까 타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또 타인이 나에 대한 간섭, 통제, 억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물리력 행사, 위협력 행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 2020년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 308건 중 약 10%인 28건이 존속을 상대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즘 로봇도 방역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무작정 공간을 돌아다니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나 오랫동안 머문 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스스로 찾아다니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역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추적해 경고하는 백화점의 방역 로봇. 전시관을 돌며 소독하는 방역 로봇도 있지만 혹시 모를 소독액의 유해성 우려로 사람이 없는 공간에 주로 활용합니다. 로봇이 음료를 만들고 가져다주는 무인 카페. 손님들이 앉아있는 공간을 피해 빈자리만 소독하던 로봇이 손님들이 떠나자마자 금세 알고 찾아와 방역 작업을 척척 해냅니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람의 위치와 머문 시간 등을 계산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에 따라 움직이는 인공지능 방역 로봇입니다. 바이러스 분포가 높아지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로봇을 투입해서 실제 많은 사람이 몰려 있거나 사람이 오래 머문 자리는 바이러스 지도상의 진한 색상으로 표시돼 움직임을 돕습니다. 소독액을 직접 뿌리는 방식은 물론 자외선으로 살균한 공기를 순환시킬 수도 있어 사람이 있는 공간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방역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매장 방역과 환기까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쓰다 보면은 직원분들은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연구팀은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해 백화점과 마트 같은 대형 상가와 철도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1,000만 원가량인 로봇 가격을 낮춰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지지율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오늘 행보는 최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사부터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부모님 번생 찍어서 세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경청한 뒤 공적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 60대 초반 노인들에게 연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없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노인은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와 보수로 보답해야 합니다. 앞서 20대 예비역 병장을 내세워 군 장병 사고 보상을 확대하는 상해보험 도입, 신병 교육시설 개선, 군 급식 질 향상 등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 취약층인 노년층과 20대 남성의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훈련 과정을 체험한 윤 후보는 당선 시 은퇴견에 대한 입양 계획도 밝혔습니다. 꼭 은퇴한 안내견을 제가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윤 후보는 또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철폐를 요구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공약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홍준표 의원과는 비공개로 만나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찾아 과학특별자치시 지정으로 과학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 인력 확충을 통해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대선 알고 보니 시간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한 770만여 명의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마침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동시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건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인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상품권인 NFT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인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기조는 안전과 자유.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규제 대신 산업진흥을 약속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 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구체적인 방향도 유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나란히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을, 윤 후보는 NFT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다만 과세 문제를 두고
윤 후보는 주식시장처럼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그보다는 신중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그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되느냐는 약간의 논쟁이 여전히 있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의 기조에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선 투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법이다, 도박장이다, 문 닫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자와 유통자 모두의 불로소득인 시장은 코인밖에 없어요. 사행시장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은 손실 위험이 큰 만큼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과세 유예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조차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백신 패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 백신 패스를 전면 도입했고요. 12살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의무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식당. 이번 주부터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되면서 손님들의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 극장, 공연장은 물론이고 대형 경기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까지 거의 모든 실내 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예외로 했고 백화점과 마트, 상점 등은 걸어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고 잠깐씩 이용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한 번만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입장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2차례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협조적이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for us to stop that for all of DC. I'm pleasantly surprised, as I said, I thought we weren't going to be as busy as we were. So far, so good. 워싱턴시 당국은 청소년 백신 접종도 의무화했습니다. 12살 이상 학생들에 대해 오는 3월 1일까지 2차례 접종을 완료할 것을 아예 조례로 제정해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We urge parents right now to make a plan to have their children vaccinated.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서는 백신 패스는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조차 강제하지 않는 미국이지만 민주당 성향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에서 작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워싱턴과 보스턴이 이번 주 시작한 데 이어 볼티모어 등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평균 80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입원 환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며 오미크론 변이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7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 선수가 10년 만에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명진 기자입니다.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함께 일군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 당시 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의리 논란으로 시끌했던 10년 전 그날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입장했습니다. 오늘이 10년 전 그 투샷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예고한 박주영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결 편해진 모습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나가서 기다렸고요. 저밖에 마중을 안 나왔더라고요. 네. 주영이요? 네. 인사 늦게 하러 가가지고 좀 많이 혼났죠, 제가. 욕을 많이 했죠. 저녁에 늦게 도착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랑 있을 때는 제가 터지는데 기자분들 있으면 솔직히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도 부담감 대신 여유가 넘쳤습니다. 어제 최용서 감독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셨더라고요. 왜 나한테 감사해? 자기가 데리고 가지 그러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년 뒤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8년이 흐른 올해 울산에서 힘든 시간마다 제자의 손을 잡아줬던 홍 감독은 이번에도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뭐 좋은 인연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서로 신뢰관계로 발전이 돼서 우리 팀에 입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봉 삭감 등 자존심을 접은 박주영의 목표도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감독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감독님께서 트로피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보고 싶고 선수 인생 라스트 댄스를 꿈꾸는 박주영과 그를 바라준 홍명보 감독. 두 스승과 제자가 올 시즌 K리그에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야구 FA 역대 최고액으로 고향팀 기아에 입단한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과 함께 우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나성범이 타이거즈가 적힌 유니폼과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등번호는 이전과 똑같은 47번. 생애 첫 이적에 그 어느 때보다 떨렸습니다. 네, 당연히 어색하고요.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유니폼이었습니다. 왜냐면 블랙 컬러랑 빨간색 컬러도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 자주 지켜봤던 타이거즈 경기. 유소년 선수 시절에도 직접 볼보이를 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 이제 볼보이라든지 배트보이 하러 이게 그때 용규 형이 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수다. 그때 이제 장갑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다가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아쉬운 마음은 유쾌하게 날렸습니다. 아쉬움은 솔직히 컸죠. 좋은 구단에 또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만족하고 메이저리그 간 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팀을 골라서 옷을 마킹해서 제가 하나 입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NC 프랜차이즈 스타의 영구 결번 후보로까지 언급됐지만 치열한 고민 끝에 떠나온 만큼 목표는 역시 우승입니다. 고민이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시민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더 단단히 준비해서 시즌 개막전에 맞추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겨울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희연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베이징 패럴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세계선수권 대회.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희연 선수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초반 페이스가 아주 좋은데요. 힘차게 포를 내딛어 언덕을 오르고 회전 구간에서도 부드럽고 재빠른 턴으로 앞서 출발한 선수를 제치네요. 최종 기록은 51분 42초 08. 감격스러운 은메달을 따냅니다. 지난 평창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겨울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신희연 선수. 다가올 베이징 패럴림픽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눈은 완전히 그쳤습니다. 일찌감치 눈이 내려서 다행히 퇴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자정쯤에는 강원 영동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이제는 동해상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시간당 7cm 이상의 한방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는 12cm가량의 눈이 왔고요. 경기도 포천에 7.2, 서울도 3.6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cm, 경북 남부 동해안에 1에서 5cm가량입니다. 내일은 연중 가장 춥다는 대안인데요. 찬 공기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다가 금요일부터는 완전히 빠져나가서요. 다음 주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보일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